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걸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국은 이번 그 양회 중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5% 내외의 성장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 보고를 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 사실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방 압력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5% 내외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많은 해외의 예측 기관들이 5%좀 힘들지 않겠느냐. 평균 잡아보면 뭐 4.7% 정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5% 내외니까 뭐 4.78%에서 5.23% 여기는 말 그대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 내수, 그다음에 투자, 뭐 수출, 무역 이런 게 있는데 이 지표들이 그 지표의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글로벌 불황 이것 때문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늘어나고 있고, 내수도 중국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축률이 올라가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는 국가주도 투자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은 여전히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수치적으로는 작년에 5.2%라는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해도 그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약간 그 우려 또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실질적인 성장을 5% 내외를 하려면 이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뭐 5% 내외를 맞췄는데 내용이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에서 보통 이제 GDP 1%당 대개 240만 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1년에 취업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요번에도 1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200만 개 이상. 그럼 결국은 5% 정도는 해야 1200만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5% 정도가 돼야 취업 인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야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좀 의미가 있고 마지노선이라고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제 경기가 좀 풀리고 중국도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뭐 시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런 게 맞아 들어가면 과거 작년 재작년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튼실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 방식을 그 개혁 개방 이후에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 발전 3요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고, 초창기에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가공, 원료와 기술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제 임가공 형태로 수출을 하는 형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그 소위 그 토지가 많잖아요. 이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해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 한 40%를 부담을 하고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런 발전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게 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재정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서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그거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 거고 지방정부의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기업의 부채 문제도 들어가 있죠.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걱정을 하던 그 지방 부채라든가 이 부동산 기업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게 작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죠. 코뿔소가 저쪽에 그 밀림에 있으면 직접적 영향이 없는데 이게 민가에 들어와 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럴 만큼 이미 알고 있던 문제가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위기 관리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중국 국내적 경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별로 못 줬다. 이런 게 사실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실업률이 높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처리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 마땅한 방법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국은. 예전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하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약 그 인민폐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800조가 넘는 돈을 일시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경기 부양 자금으로. 근데 그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서 지금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다한 이런 재정 정책이나 경기 부양 자금을 집어넣으면 제2의 그런 사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과도한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는 약간 구조조정도 하면서 하는 이제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방의 시각이라든가 투자자의 시각들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위기 관리 능력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을까 여전히 경제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간첩법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소생시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 시진핑 체제라는 게 시진핑과 다 같이 행동을 했던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정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지도자의 인식을 바꿀 만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뭐 이제 망했다, 곧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이 가면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죠.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은 바로 투자자의 또 신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특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또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신규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여 이상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여 년 만에 최대로 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뭐 87%인가 뭐 전년 대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중국 내부가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잖아요.
뭐 지불 준비율도 낮추고 대출 조건도 좀 완화하고 그런데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예요.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풀고 이걸 해볼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관찰자들 중국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관찰자들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중국 정부가 또는 중국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회라는 거가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제 중국의 국회격이고 정부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 그 다음에 해당 관련 부처가 이제 거기에 맞는 법제, 규정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정말 이 방향을 잘 잡고 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저도 여러 번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제목을 좀 너무 자극적으로 뽑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2대 경제체고 우리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제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판단할 기준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한테 오리엔트된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경제 외적인 행동들이 더 많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 경제 관계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1992년에 우리가 수교를 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북한 요인이라는 어려운 요인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사실 양자 관계를 인도하면서 쭉 왔는데 중국도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완 부분이 경쟁 부분으로 바뀐 게 많아졌고 특별히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중국이 이제 봉쇄 경제를 하게 되고 이 봉쇄라는 거는 자본과 물류와 기술과 이런 것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자체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급을 하는 기술적 성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중 무역 구조 같은 경우가 한국의 한 80% 정도가 중국의 중간재로 수출이 됐었는데 이제 한국 거를 안 써도 되는 물건들이 생긴 거예요. 수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한중 교역 구조가 바뀌게 돼 있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중 교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적자를 보고 최초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경제의 어떤 흐름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교역품이라는 거는 내가 바꾸려고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상호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우리는 중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가깝게 있고 사실 중국이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혼자 성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걸 나홀로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국은 옆에 있어서 편승해서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그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러죠. 중국의 성장 효과를 그대로 본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 경제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패턴의 무역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하루아침에 뭐 소위 경제가 붕괴가 되거나 이러면 그게 한국한테 좋을 게 있느냐 하면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 거대 경제권이 옆에 있으면 효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지. 왜냐하면 한국이 적어도 중급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분야를 다 압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넓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해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컨트롤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으면 그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노동집약 산업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효용성이 사라졌죠. 중국이 더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중간재 중에 하이테크 중간재들, 고급 중간재들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로 교역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으로, 그다음에 기술 집약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소위 그 산업 구조 고도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도 보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연 한국이 과거와 같이 중국을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시장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형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사실 한중 관계는 그 경제 사회 관계, 뭐 인문 관계 이거의 상위가 항상 북한 요인, 그다음에 이를 둘러싼 한미 관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좀 있어야 이 활성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그 소위 비호감도 이게 뭐 미국 같은 데도 90%고요. 우리도 뭐 92%, 87% 이래요.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그 사실은 이제 대척점에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맹방들 사실 한국도 미국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소위 그게 꼭 뭐 유일한 보편 가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걸로 성장을 해왔고 중국은 그거와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당초에 미국이 일부 중국의 부상을 용인한 면이 있잖아요. WTO에 가입하게 하고 사실 중국은 WTO의 최대 수혜자였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이런 시장 경제 구조, 국제 분업 구조에 들어오면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그걸 중국적 방식으로 성장한 거다. 미국은 미국적 방식으로 가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이제 이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시진핑 체제 재작년에 열린 20차 당대표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화를 하는데 중국식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의 어떤 그 모델 이걸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가치나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중국이 이 세진 국력을 외교적으로 강압적으로 펼치는 형태들이 여러 번 나타났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랑 외교.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이런 이제 외교 행태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국과 같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됐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문제, 물론 이제 이 사드 문제가 우리는 북핵 위협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이라는 게 뭐 90년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그게 왜 2016년에 와서야 문제가 된 거냐. 이거는 당연히 미국을 배후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사드 배치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중국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계 뭐 금지가 되고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사드 문제하고 이런 보복의 문제는 또 별개인데 왜 자꾸 그런 걸 쓰느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중국과는 이게 앞으로 계속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민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기업인들은 이게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고 실제로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무역 대상국이고 이랬으니까 잘 이끌어져 가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버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바라보면서 왜 한국은 중국이 뭐만 한다 그러면 저렇게 바득바득 그 우리 일에 동의를 안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국민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정부 간에 타협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중국하고 이렇게 나빠지는가 보면 그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80몇 %, 90%가 나오지만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50% 이상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중국 음식 맛있다. 중국 문화 좋다도 4,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혼재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든 정부든 이런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사실 국제 전략 관계를 한국이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국이 나서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국제 환경 차원에서 가는 거고 양자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차원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 니네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 계속 얘기만 하면 계속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도 그러잖아요. 바이든 시진핑 만나면 갈등이 있다 우리 둘이. 양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방지하자. 그래서 고위급 소통을 하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보면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야. 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억측을 하게 돼요. 억측을 하게 되면 그 억측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 정책이 나오면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중국도 한 자세를 조금 낮추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뭘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감정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된다. 지금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그 한류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문화는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문화도 옛날에 준 건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막 이러니까 이제 질시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빼앗기, 뭐 한복도 우리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문제들이 한국인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이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리랑도 중국 소수민족 문화다. 조선족이 중화민족 중에 하나다. 뭐 돌잡이, 씨름, 뭐 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많지만 그걸 한국 거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화교를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호 그 인정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 민족이 한족이 있다가 이제 복속시키고 이래서 생긴 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한국과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중국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드로 촉발이 된 거예요. 사드로 촉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이 고도화된 거죠.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데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북한이 우리 말 듣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한반도의 불안 요소잖아요. 불안 요소인데 사실 우리가 한중 소개를 92년에 했을 때 최대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경제 교류나 이런 건 다 했는데 한중 소개가 32년째 접어들었는데 한반도에 평화가 왔느냐? 그 중국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조금 더 좀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촉발이 되면서 감정이 악화된 거예요. 감정이 악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16년에 나온 건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억측을 하게 되고 쟤네는 우리말 안 듣는 애들이야. 쟤네는 이런 거야.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좀 기형적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필요하니까 또 교류는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어떤 양자 관계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취사 선택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지난 30년, 32년의 한중 관계는 경제 교류, 사회 뭐 인문 교류가 이 숨어져 있던 이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었고 그게 사드를 계기로 터지니까 이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위기를 맞은 거다.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으면 위기를 이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양자 모두 좀 부족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우리가 주최국인데 그런 거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뭔가 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자들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좀 아직 약하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새롭게 이 중국도 우리한테 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정부도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랬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을 연결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북한도 소통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5년 지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개성 사무소도 폭파하고 작년 말에는 남북한이 이제
그 교전국이다. 그리고 이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다. 그래서 과거의 한결의 통일론, 우리는 8천만 한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북한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라든가 이 소위 뭐 이 남북 간의 교류를 주도하던 이런 단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가 1번인데 왜 자꾸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견제하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패러다임하고 지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한중 관계 뭐 적어도 사드 이전에는 얼마나 활발한 관계를 가졌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사라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비를 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새로운 균형점과 기준점을 찾으면 옛날 같이 그렇게 막 폭발적인 그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범주를 새로 설정한 가운데 교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되죠. 서로.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을 계속 압박하면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는 더 강화돼요. 그건 중국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어떻게든지 더 이상 미국에 경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한중이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어떤 모멘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양국이 잘 머리를 맞대고 이걸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흐름상 양국 정부가 양자 관계를 조금 회복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주석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당이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당 총서기가 이제 국가 주석을 맡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당 서열 2위가 총리, 당 서열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4위가 전국 정치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이렇게 당의 핵심 인물이 이제 행정부도 장악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2012년 제18차 당대회 때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가 되면서 중국의 소위 지도자로 올라옵니다. 그 2012년에 올라와서 2013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국가주석이 되는데 2012년에 내놓은 그 시진핑의 정책이 그 이전의 지도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 이전의 지도자들은 뭐 우리가 적어도 개혁개방 그러면 이제 덩샤오핑부터 보잖아요. 등소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장저민, 호진타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핵심은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뭐 이 격차 해소, 빈부 격차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국내 문제에 천착을 했어요.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의 중국의 꿈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꿈은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 정도 국가가 됐고, 왜냐하면 2010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당시 경제였던 일본을 물리치고 총량 경제로 세계 제2위의 경제체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중국 경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미중 양강 시대, 뭐 G2 시대 실제로 2008년부터 했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시진핑은 이제는 우리가 국내 문제에 중국의 어떤 흐름을 가둬둘 게 아니고 이걸 대외적으로 좀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잘 아시는 1대1로 정책이에요. 중국의 힘을 물론 이제 그 경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주요 그 소위 외교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1대1로 정책. 그다음에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좀 경제가 뭐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들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약간 좀 독자적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만의 방식으로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의 외교 노선이 그래서 약간 공세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경제에서도 민족주의, 외교에서는 공세적으로, 공세주의, 군사적으로도 확장주의, 이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시 주석은 이제 시진핑 당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2년 18차 당대회 때는 그 앞에 했던 호진타오와 그 앞에 했던 장저민의 인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도 이 계파 정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있다 2017년에 19차 당대회를 할 때야 비로소 자기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18차 당대회 했던 5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인맥이 아닌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걸러내죠. 그래서 2019년 19차 당대회를 기화로 이제 본격적인 시진핑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리커창이라는 자신과 다른 계파의 사람이 총리로 있었고 상호 견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문혁의 폐해가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많이 둬서 그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제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나누어서 통치하는 정치, 이걸 이제 분관 정치라고 그래요. 나누어 통치한다. 근데 시진핑이 바라볼 때 사회주의 중국에서 나누어 통치하는 거는 말은 좋은데 저게 계획성이라든지 그 집행성 이런 데서 일사불란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8차 당대회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뭐 반부패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걸러내고 19차 당대회에 이제 자기 인맥들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원래 덩샤오핑이 2번만 해라 10년 그게 이제 관행처럼 됐던 거를 깨버리고 2022년에 사면임에 성공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인맥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은 뭐 어쨌든 연임 정도에서 끝이 났고 물론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 때 총서기를 했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즈양이라는 총석인데 여기는 천안문 사태로 중간에 3년밖에 못하고 2년 반밖에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사실 장저민은 2번에다가 그 자녀 임기까지 해서 한 1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년씩 했다.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지금 3번을 시도했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권력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뭐 1인 천하가 됐다. 계파 정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건 모택동 시대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오쩌둥 시대 권력이 집중이 됐고 자신의 인맥을 갖고 통치했다. 그럼 지금 시진핑 체제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마오쩌둥 체제의 결말이 뭐예요? 문화대혁명이잖아요. 중국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거죠. 그럼 이렇게 가면 시진핑 체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그 개혁개방 노선을 걷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덩샤오핑이 배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특히 장점린이나 호진타오가 해왔던 시장주의 정책들을 일단 조금 과거보다는 훨씬 축소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동의 부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원래 사회주의니까 옛날에도 공동부유 정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론. 그게 공동부유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서 공동부유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특히 뭘 강조했냐면 지금의 시대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그게 바로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19차 당대회 이미 2017년에 나왔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이다 이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은 미국은 2017년, 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럼 저걸 이겨내야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세계를 바라보고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미국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중국적 방식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주저함이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충돌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1인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됐고 결사항전을 불사하고 중국의 힘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 핵심은 뭐예요? 공산당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공산당 이외의 세력이 중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빅테크 기업을 왜 제한하느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매우 경쟁력이 있는, 지금 세계적 추세에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 안에 보면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당 말 듣는 것보다 그런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윈 같은 알리바바 창시자가 경영 일선에서 사라진 것도 다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시스템 이외에 새로운 강력한 실체가 들어오는 거를 막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약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시진핑한테 간언이나 고언을 할 상황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 1인 체제로 다 자기가 알고 과거에 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핵심 지위에 앉혔으니까.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시진핑의 딜레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리스크다. 그리고 뭐 일부 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중국 문제가 저렇게 꼬인 거의 90%는 시진핑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뭐 최악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상당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내부 권력 투쟁이 생기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이 공산당이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에요.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지금 이제 104년째 오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산당이 1949년에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도 7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75년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나름대로의 정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개혁 개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 경제를 도입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에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보면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사회주의 중국에는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시진핑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잘 투영이 되면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국제 지위도 사라지게 되면 그건 정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당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은 선거를 통해서 뽑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죠? 공산당 내 합의, 물론 공산당 내에서는 선거를 하지만 1억 명에 가까운 그 공산당원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선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다 대고 뭐 이 참여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결자해지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천안문 사태 때 짜오즈양이라는 사람이 학생들 시위하는 데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서 건자에서 밀려납니다. 그럼 그건 뭐 가지고 밀려났느냐? 이 공산당의 원로들과 핵심 그룹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조자양은 더 이상 총서기를 맡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워낙 시진핑의 힘이 세고 서슬이 시퍼렇고 다 자기 사람으로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비호감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 중국도 그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중국 인민들을 이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강압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걸 못하게 되면 민중들이 또 지금은 어렵지만 반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혼란 상황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그렇게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진핑은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도자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라는 핵심 세력이 중국에서 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집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직은 다른 정치 세력이 공산당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런 게 형성되라는 시간도 전혀 주지 않았고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없다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그런 형태로 공산당이 스스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중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사실은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원래 소련이라는 데가 미소 양강 시대의 강국이었고 특히 군사력, 미국하고 그 1대1로 대결을 할 만큼 셌고 그다음에 이념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었는데도 러시아가 망할 거다.
그런데 안 망하는 이유는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국가예요. 자원을 팔아서. 가스, 원유, 석유 이걸 갖고도 되는데 중국은 인구가 일단 14억이고 전 세계 석유의 반을 혼자 수입을 합니다. 수입국이에요. 국제 경제하고 이렇게 연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단독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혼자 못 사. 네, 혼자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일정하게 중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가지고 가면서 시진핑 총석이 국가주석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건 철저히 중국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게 중국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다.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해서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가 뭐 이렇게 없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경우가 다르다. 이 생각을 우선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뭐 북한도 견제하고 이란도 견제하고 뭐 이렇게 소위 악의 축들 견제하지만 중국이라는 실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봐도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 상황, 이 사실은 아편전쟁 이후에 아시아의 병자가 됐다가 사회주의 몇십 년을 헤매다가 개혁개방해서 정말 이제 세계적 국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거나 붕괴가 된다? 이거는 중국한테도 결정적으로 중화의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21세기 최고의 재앙이 소련의 붕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나 이 면에서 훨씬 더 넓은 범주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따로 살 수가 없는 구조다. 러시아는 그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이 소비해요. 그리고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또 수입해요. 이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세계와 얽혀 있는데 식량 문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든 걸 놔두고 옛날처럼 주계장막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대중 압박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다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처음으로 칼자루를 댄 거예요. 그럼 오바마 때도 경쟁과 협력 중이 있다 그런데 협력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훔친 기술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 질서도 깨트리고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도 뺏어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해서 미국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관세에서부터 손을 댄 거예요. 지난 선거 때 바이든은 트럼프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한 국가를 다루는데 조악하게 다루면 안 된다. 거칠게 다루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나라가 미국과 협력을 하겠느냐.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25%가 이제 최고 관세인데 이거를 깎아줄 듯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도 안 깎아줬죠. 관세를 더 인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은 의회 정치를 50년을 한 사람이고 부통령을 8년을 했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했고
아주 베테랑 의회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걸 강조하는 보편가죠. 뭐 미국이 원래 신생국가니까 규범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사실 형이 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소위 트럼프가 했던 대중 압박 플러스 민주, 자유 막 이런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했던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그걸 군사력에 투사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도 만든다. 이래서 이제 소위 과학기술에 대한 압박도 시작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거를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중 압박 플러스 바이든의 규범적 압박, 뭐 민주 가치 동맹 이런 거를 따지면서 민주 동맹을 규합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하던 거는 지금 관세를 60% 이상 내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는 바이든께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애초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자기 거 민주가치 동맹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을 그대로 끌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상대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1대1 관계를 선호합니다. 탑다운 방식. 대장끼리 탁 합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지만 바이든은 그게 아니에요.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 법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공동의 규범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공동의 규범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국가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은 패권 지향적 국가가 뜻이 같은 국가를 모아서 규범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국가를 끌어들이는 패턴. 이게 지금 바이든이 하던 거예요. 그럼 바이든이 재선이 됐다. 그럼 이걸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1대1 대화를 강조하니까 아닌 말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소위談판을 하면 바이든보다는 훨씬 공간이 더 생길 수도 있죠. 물론 바이든이 더 세게 트럼프가 더 세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더 강화할 거고 플러스 바이든을 할 거고 바이든이 되면 기존 거를 그대로 이끌고 갈 거고 그럼 이제 한국 같은 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는 게 좋으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리드할 테니까 같이 가자. 아메리카 is back이잖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리드하겠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first예요.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난 4년이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얘기가 잘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뭐 방위비 분담도 새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바이든하고 해왔던 이 흐름을 또 바꿔야 되는 비용, 기회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데라마라가 아니고 한국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김정은하고 직접談판하겠다. 로켓맨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판문점에서 하자. 그리고 안 되면
아, 북핵 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알아서 해라 네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의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한국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끌고 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버거운데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얘기할 공간이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시진핑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양안 관계는 그 원래 내전에서 패한 장제스라는 사람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대만 성에 가서 세웠고 우리는 이제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국민당이 5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49년부터.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의 독자성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당이 8년간 당의 후보가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굉장히 2000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과 대만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죠. 일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 후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잉지오 대통령, 총통이. 그때는 이제 중국과 잘 지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친중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친중이라기보다도 안정적인 양안 관계가 대만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이제 상대적 친중이죠. 그런데 그 8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민진당이 한 거예요. 차이잉원 지금 5월 20일까지 총통이죠. 5월 19일까지. 근데 이 여기 하면서 또 이 민진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1월 13일 날 선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8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국민당이 다시 되면 중국도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당이니까 좋았을 텐데 대만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다시 민진당을 택했어요. 라이칭더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만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중국몽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데 대만과의 통일이 그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고 특히 제국주의 침탈의 상징이었던 홍콩이 들어왔고 마카오도 들어왔고 이제 대만만 중국의 폼에 안기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형성이 된다. 이거야말로 이게 중국의 꿈을 달성하는 거다. 그런데 대만의 그 민진당이라는 당은 기본적으로 독립지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지만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무력을 쓸 수 있다. 이게 무력 사용 불배제 원칙이에요.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1979년 1월 1일 날 그 당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었던 엽거명, 우리말로는 원래 섭거명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섭거명 위원장이 대만 동포에게 고함 이러는 걸 발표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이거 발표 40주년이 2019년이에요. 이때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이 나타나더니 대만의 무력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 아까 원래 4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를 빼고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냥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무력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에 의해서 통일하는 방법이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중국은 대만은
안 된다. 우리가 왜 같은 나라냐. 우리하고 너희하고 제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리고 차이잉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이 대만이 분할할 수 없는 영토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청나라 때 대만에 청나라 대신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일본 통치도 받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우리를 통치했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 그 뒤에 양자 관계가 아니고 대만과 중국의 양자 관계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19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합니다. 그럼 수교를 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도 대만과 단교를 했죠. 그런데 단교를 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어줘요, 대만에. 그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과 수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을 지원해주고 지켜주겠다 이거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기도 공급해주고 하겠다. 이게 1979년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4월 달인가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의해서 대만을 지원합니다. 그때부터 붙은 대만의 별명이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대만 지도를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그 해안선에서 만약에 대만이 없으면 그 광활한 해안선이 전부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밑에가 남중국해예요. 지금 미중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오키나와 열도에서 일본과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 더 크게는 한미일 이것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만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만이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또 대만을 보호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아시는 TSMC라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우리가 TSMC만 얘기하는데 또 파운드리 업체 중에 UMC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한 20%를 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메모리의 70%를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지경학적인 지정학 플러스 지경학이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 무력을 쓴다고 하면 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국과의 충돌을 노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 공격을 하면 세계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공격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하이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죠? 뭐 우리 3나노, 뭐 1.7나노 경쟁 이거는 거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도 다른 거는 대만은 일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 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입니다. 세계 8번째. 이 미사일이 지금 북경 상해 삼엽댐을 어쨌든 겨냥하고 있어요. 버튼이 누르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양안은 물론 이제 대만이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중국도 상당한 전쟁을 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135km인데 이거를 건너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미사일 쏘고 이제 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대만을 복속시키는 행위를 중국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은 바이든은 틈만 나면 물어보죠. 시진핑한테 대만 침공하지 마라. 근데 지난번 에이펙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침공할 계획이 없다. 그건 다 니네가 하는 얘기다. 미 군부에서. 우리는 침공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놨는데, 그럼 뭐,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자칫 대만에 대한 무력 공세를 하는 것이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냐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통일 대업 완성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7년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다. 그걸 기화로 해서 뭐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수치적 의미보다 중국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해야 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양안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대만 해협, 양안을 싸고 있는 대만 해협은 한국이 통상 국가잖아요. 98%가 해운을 통해서 가는데 대서양 유럽으로 가는 이 해운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해운이 있는데 이게 비슷합니다. 근데 대만 해협 쪽을 통해서 이리로 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한 45% 정도. 이 45%가 전부 대만 해협을 지나서 갑니다. 중동 원유의 8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와요. 에너지. SLOC라고 그래요. 중요 수송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수송로 보호라든가 그게 이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항행의 자유 그거거든요. 네. 근데 혹시 양안에 문제가 생기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일부가 뭐 차출이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안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라는 국제주의 원칙.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양안 문제 개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레카를 거쳐서 남중국해 거쳐서 필리핀 바스 해협이라는 데 거쳐 대만 해협 이렇게 허들이 많잖아요. 이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다 수입에 원조 의존하는 국가인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선언을 했죠. 일본은 8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을 도와서 들어갈 거다. 한국은 북한 요인 때문에 병력을 빼내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에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가 동맹국가잖아요. 네. 유일 동맹국가고 동맹국의 군사적 협력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잘못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이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덮어두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양안 간의 이런 무력 충돌, 뭐 무력 충돌이라기보다도 일방적인 중국의 대만 공격이 되겠죠. 대만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나 뭐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은 뭘 해줘야 되냐?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니까. 한반도 힘의 공백이 생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보 시스템 교환이라든가 뭐 해상 함정을 좀 멀리 이렇게 뭐 보낸다든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항공 편대 4개 있는데 뭐 2개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모든 걸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국한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안 전쟁이 양안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또 다른 전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도 안 돼 있고 거의 전장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것까지 양안이 문제가 생기면 남북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유리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 볼 때는 힘을 분산시킨다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북한 때문에 너희네 걱정이고 지는데 그걸 왜 지냐 우리가. 핵무기 쓰면 그거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핵 아니면 대한민국이 질 이유가 뭐가 있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1번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 미국을 동맹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유사시 생기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뭐 일방적으로 도와달라, 뭐 빼내가면 빼내갈 수도 있지만 그게 미국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짜 무력 충돌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 막 여기서 함정을 파견해가지고 대만 해협까지 오는데 뭐 14일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면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빼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빼가가지고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서 더 복잡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를 미국이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원초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군사력의 결정적인 손상이 오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한국적 현실에서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하죠. 왜냐하면 중조 우호 협력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하면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양안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들어오면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있죠. 기지에 대한. 뭐 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그걸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뭐 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노정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말려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아야 되고 그 원초적인 게 결국은 양안에 있어서의 평화 이게 문제고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문제로 북한 핵에 대한 방향성, 해결 방안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다가 북한은 실질적으로 세계 9번째 핵 보유국이 됐고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한국도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핵 주권로. 그러면은 그 중국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중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강대국들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잖아요. 이쪽 동네에서는 네가 핵 가지고 대장해. 전략 균형. 중국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한미동맹 강화,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해치는 거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쪽이 핵을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당신들 전략 균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반발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원래 자위대잖아요. 수비형 군대인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맨날 넘어가니까 나도 헌법을 바꿔서라도 공격형으로 정상국가가 되겠다. 그게 아베가 개헌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일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굉장한 군비 경쟁과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과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체 군사력, 방어력을 일단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뭐 평화를 지키려고 무장을 하는 거지. 네. 말로만 해서 되지를 않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미국하고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북한 얘기를 중국하고는 안 하잖아요. 금기 시대에 있잖아요. 사실 북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한중도 북한 문제를 물밑에서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이게 꺼내놓고 하면 북한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새로운 기준점, 균형점 이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제가 방송한 거에도 이제 그런 제목이 많이 붙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중국이 붕괴되고 망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한국의 어떤 플러스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플러스가 된다면 중국이 붕괴되는 거에 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나름대로 잘 헤쳐나왔고 아마 자신들만의 어떤 흐름을 잡아서 국가를 살리는 것이 공산당을 살리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